이 지금 확대 재생산의 어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건을 지금 설명드립니다. そうすると生産材と消費材はこういうふうに分割されますが、 자, 생산재와 소비재 부분은 이와 같이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このそれぞれの部分を誰が買うかという 그래서 뭐 部分です。この部分は生産材部門の資本家が破損した機械を補填のために買います。 이 부분은 생산재 부분에 종사하는 이른바 자본가들이 자신의 어떤 기계 등등이 감가상각된 그 부분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これは一部門の労働者に支払われた賃金の価値額です。 이것은 일부분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될 이른바 이 임금의 이 가치 이 총액이죠. だけど現物の形態としては生産材です。 그런데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는 생산재 상품 그 자체입니다. さあ労 아직 働者 안 は 팔렸기 때문에. 労働者はこの生産材を買うことはできません。 그런데 노동자는 이 생산재를 살 수가 없죠. 살 필요도 없고. ところがこの資本家は500の消費を予定しています。 그런데 이 자본가는 앞으로 이 500이라고 하는 소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そうしますと、 생산을 위해서. え 세산 타메노 쇼히ということですよね。この公約というのは。これは、生活の生活のために500の消費財を手に入れなければ。 앞으로의 어떤 자신이 500이라고 하는 소비재를 소비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だけどこの形は生産材です。 그러나 여기서도 이 500의 형태는 생산재의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なのでそうしますと生産材部門では消費財に変わらなければいけない生産材がこれとこれを足した2000なんです。 그래서 이 생산재의 가치 중에서 소비재의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바로 1500과 500 부문인 거죠. でこのじゃあ生産材2000を誰が買うか。これは 자, 그러면 이 생산재 2000을 과연 누가 구매를 하느냐 하는 거죠. 2部門の資本家が破損した生産材の補填のために買います。 자,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그들의 생산 과정에서 이른바 손실, 이 감가상각된 그 가치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2000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ということは一部門の資本家は2000の生産材を売った貨幣を手にするんですね。 그래서 일부분에 있는 자본가는 이 부분의 이 2000에 상응하는 이른바 이 가격, 저 상품, 이 돈 화폐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이죠. その1500が労働者の賃金になりますから、 그래서 1500은 노동자 임금이고요. 労働者はこれで消費財を買います。 그래서 노동자는 이것으로 자신의 소비자를 구매합니다. 生産材部門の資本家もこの500で消費財を買います。 생산재 부문의 이 자본가도 이 500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재를, 소비재를 구매하게 되는 つま 거죠. り合計2000の消費財需要が出ます。 그러면 합계 2000의 1500 플러스 500, 2000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でその消費財はどれかというとこの部分です。 자, 그 소비재가 바로 이 2000이 되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にして他の全ての部分が説明できます。 그래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요 다른 어떤 부분도 다 구성 요소도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ただローザが問題にしたのはこの点なんです。 그런데 로자 룩셈부르크가 문제시했던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生産を拡大する部分です。 생산을 확대하는 부분인 거죠. この800は生産を拡大するための生産材です。 이 800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가치인 거죠. これを誰が買うのか。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누가 구매하는 것인가요? もちろん第一部門の資本家が買います。 물론 제1부분 생산재 부분의 자본가들이 구매하겠죠. だけど第一部門の資本家はまず常用価で売ってからでないと買うお金がない。 그런데 제1부분 생산재 부분의 자본가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만든 생산한 생산재 상품을 팔고 이것을 화폐로 바꿔야만이 이것을 다시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消費財部門でも一緒です。 소비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生産材を買いたいと思っています。 자, 200 가치에 해당되는 생산재를 좀 사고 싶은데 だけど物が売れて常用価値、つまり利子の獲得しなければ買えません。 물건을 팔아가지고 뭔가 잉여 가치를 손에 넣어야지, 즉 이윤을 손에 넣어야만이 이걸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손에 넣지 못하면 이걸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さて、じゃあこれを買うのは誰か、労者がそれを非資本主義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사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바로 로자 룩셈부르크 공항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로자는 비시온주의, 非資本 비시온주의라서 시조였어요. 그것이 바로 비자본주의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それがさっき言ったこの問題です。 아까 이 문제. 자, 이 문제가 무엇에 의해서 해소되느냐? 바로 비자본주의적 공간, 시장 공간이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だけど、労者のこの再生産標識理解が誤りであるということは、1960年代の京都論研究で、ほぼ明らかに。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제 설명이 재생산 표식론을 가지고 이와 같은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인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 1960년대 이후의 정통파 막스주의자들의 수리에 밝은 정통파 막스주의자들의 지적입니다. これは 와, 무슨 대학원 생각까지 지금 가게 된 것 같은데 조금만 여러분 좀 참아주십시오. なぜか、簡単です。 왜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これは一部門の資本家が買いたいと思っている生産材の価値があるんです。 이거는 일부분의 자본가가 이제 앞으로 좀 사고 싶은 이런 거 생산재의 가치가 아닙니까, 그죠? 逆に言うと、これだけの生産材を売りたいと思っている資本家がいます。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정도의 가치액을 팔고자 하는 이른바 자본가가 있겠지요. 長い再生産の継続の中で見ますと、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재생산의 어떤 다이나미즘, 동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蓄積のために資金を積み立てている資本家がいます。 자신의 어떤 자본 축적, 추가적인 어떤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자금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積み立て終わった資金を投下して実際に生産規模を拡大しようとしている資本家もいます。 그래서 뭐 이렇게 모은 돈, 축적해 놓은 어떤 자금을 가지고 이 생산재를 구매해서 자신의 어떤 생산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자본가들을 말하는 거죠. ただ、この800はそういう蓄積金の積み立ての終わった資本家がこの資本生産材を現物を買います。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이 800이라고 하는 이 가치액이 투영되어 있는, 투하되어 있는 이 물건은 생산재 물건의 상품은 결국은 자본가가 이에 걸맞는 어떤 양의 화폐를 축적 완료했을 때 이것이 팔리게 된다는 거죠. その需要によってこの部分は買われるわけです。 그래서 그 수요가 그와 같은 이러한 맥락의 수요가 자본가들의 어떤 생산재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이른바 플럭추에이트한다. 이 변동하게 된다. 상하 변동하게 된다. この再生産標識理解はやはりローザの時代的な限界があったと思います。 그래서 이 로사의 이 재생산 표준론을 사용한 이 설명은 역시 그래도 어떤 좀 시대적인 어떤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戦後いろいろ発表された文献によって、この点は確定情報論の問題としては確定していると思います。この問題については、ローザの誤りであったことがほぼ通説と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생고됐습니다. はい 그래서 1945년 이후에 일어났던 로사의 논리 전개 방식이 좀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 좀 통설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하는데요. だけど、ローザの評価すべき点は、この資本主義が持っている対外市場拡大へのこのダイナミズム、これを本当に正面から、社会変革の問題として取り上げようとした点にある。 로자 룩셈부르크의 가장 최대의 가장 최고의 이른바 막스주의적 이론적 기여는 이른바 자본주의적 일국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내적 모순, 양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기 장치의 어떤 작동에 의해서 이것이 자본주의 밖으로 비자본주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와 같은 오늘 우리 황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이와 같은 명제를 아주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내고 있다는 하는 점입니다. 実はマルクスも、資本主義の世界市場への拡大メカニズム、拡大の内的な力、これ非常に強硬の原因として重視しました。 근데 사실은 막스도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로 이렇게 공간적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동력, 이것을 사실 막스도 강조를 했습니다. そのことが当時、この標識を使って教法を説明した一人の学者にブハーリンという学者がいます。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틀을 사용해서 공학을 설명하고 있는 부하린이라고 하는 이 막스주의 학자가 있는데요. ブハーリンは過小消費説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그래서 부하린은 가소 소비론자라고 불렸는데 このロジックも非常に単純です。 그 과소 소비론자, 그러니까 로자 룩셈부르크와 지식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부하린의 어떤 그런 공학론을 해석하는, 공학론을 설명하는 그 논리는 아주 단순한데요. 簡単に言う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この2部門の労働者は500の賃金を受け取らなければ500の消費財が売れないのに、 자,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500이라고 하는 것을 이 500이라고 하는 임금을 총임금을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생활 소비재 500이 팔리지 않게 되는 거죠. 賃金が引き下げられるから買えなくなって過剰生産が起こる。 그래서 임금이 만약에 깎여버리면 임금이 삭감되면 결과적으로 이 500 전체가 다 팔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소 소비 이 현상이 고착화된다는 것입니다. こういうブハーリンの考え方 부하린 아주 간단한 比べてみれば 생각인데 ローザの考え方はマルクスの本質的教法の本質的な側面を非常に強く認識していたというふうに評価でき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이 부하린은 이 막스와 이른바 로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교집합의 지식 사회학적으로 위치 설정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なんかですね 예. 대생산 표식론이 나오면 저희들 같은 전문 막스주의 경제학자들도 조금 그렇습니다. 약간 머리가 좀 복잡한데요. 대충 여러분들 논지는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리라고 봐지고요. 뭔가 이런 재생산 표식론, 이런 이 논리 전개를 위한 방법론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 논리적 명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또 그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제 이게 오늘 그야말로 마치 우리 한국 사회경제학계에 온 그런 느낌인데 일단 로자 룩셈부르크의 공학론 그리고 또 전동파 막스주의 공학론 사이에 어떤 비교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연속성과 단절성 이런 것에 대한 코멘트를 우리 마차 씨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관계로 박마사님 몇 분 더 이렇게 코멘트 또는 질문을 좀 받아서 종합해서 저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 예, 그래 주시죠. 요거 한번 다시 잠깐 코멘트. 그래요. 예. 뭐 이 표식이라는 게 막스가 수학자도 아니고, 막스가 수학자도 아니고 막스는 일정한 공간에서 확대되는 사람이 완결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가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잉여 가치도 똑같고 생산력의 발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돼갖고 말하자면 막스가 리카우드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게 균형이잖아요. 균형이 성립하면서 확대된다는 거거든요. 케네도 영향을 받아요. 균형을 받으면 성장한다는 건데 과연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서 로자라는 사람은 이 막스의 재생산 공식을 비난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고정을 찾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고정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교수님이 얘기를 잘한 거죠. 막스도 세계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서 분석을 안 하거든요. 분석을 안 하거든요. 그거를 이 수학식이라는 게 그래서 막스의 가장 뛰어난 업적 중에 하나가 가치론을 갖다가 양적인 데서 머문 리카우드를 극복한 거거든요. 이 가치라는 게 인간과 자연, 인간 간의 관계를 전부 다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하면은 좀 문제점이 많아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려다가 이거 몇 개 하려다가 전부 다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역사적인 사실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왜 보이느냐. 막스도 물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 좀 분석을 안 해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안 나가요. マルクスはもちろんその議論をしていましたけれども
그래서 로자는 역사적 사실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자 하는 의무를 느꼈던 거예요. だからこそそのマルクスがやってなかったいわゆる空白を埋めるためにいわゆるローザ・ルクセンブルクというのが働いているという。 근데 부하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런 걸 얘기하면서 로자를 엄청나게 비판해요. ブハリはやっぱりこう今のその論理やクラクのですね論理展開しながらローザをかなりその批判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言えます。 부하리는 아시죠? 거기 스탈린한테 미지의 간첩으로 몰려. 아까 설명하셨어요. 시베리아. 예, 예. 자, 이제 여러분 어떠세요? 자, 오늘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공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리 이완 박사님 계시고 강태영 쌤, 데모단 강태영 쌤도 계시고 우리 노동당의 위원장님들, 저 우리 공무노조 우리 또 이상우 위원장님 와 계시고 인천일보 우리 또 정창훈 위원장도 전 위원장이시지만 하여튼 이뭐 내국부 박근우 쌤 계시고 우리 백준수 쌤도 와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한 시간적 이 한계 때문에요. 한 두 개 정도의 의견을 좀 받도록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로자의 결론적으로 같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적이라는 뭐 대대적 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죠. 자, 부분적으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뭐 임대업자도 또 어떨 때는 임대가 안 돼갖고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그 민중에 해당되는 다양한 현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움직여야 이게 대대적인 군중이 되잖아요. 이게 그럴 때마다 자본가들은 아까도 쭉 나온 얘기지만 개별적으로 다 쳐버리거든요. 요거는 풀어주고 요거는 놔두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계속 통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조차 그래서 뭐 정당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민사회 단체가 어느 단체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루는 건 정당밖에 없고요. 사실은 뭐 환경운동 단체, 뭐 노동운동 단체 이게 딱 뿔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누군가가 각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고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필요하다고는 거는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쉽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최고 정확한 질문이에요. 아주 지식인의 역할을 분명히 얘기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으로 가면은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게 막히니까 했던 게 정신분석학 쪽으로 가는 거야. 왜 대중이 수동적인가? 왜 억압받고도 움직이지 않는가? 분노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80년 대중심리라는 걸 번역을 한 가장 커다란 이유가 그 부분이 거기 나왔는데 왜 인간이 스스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1차 세계 러시아 혁명 때도 러시아 혁명 때 군인들은 전부 다 지주가 군인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나온 거 아시죠? 혁명이 막 성공을 했어.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지주를 못 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닥터십하고 영화 보면은 쏘는데 그건 아주 우연한 예이고 대부분이 못 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그 권위적인 막 심지어 눌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뭐 연구를 많이 하고자 노력했던 이제 학파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왜 대중은 자기를 스스로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태제가 이거죠. 이 부르주아 거기에 우리도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누가 빵을 훔쳤어요. 그러면 왜 빵을 훔치는가를 막 심리적인 연구예요. 더 연구해야 되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왜 빵을 안 훔치는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심오하게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거죠. 정신분석학이 뭐 프로이트 가면 이제 나이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성적 문제를 갖다 건들고 성적 억압이 이제 어떤 수동성을 갖고 오나 자기들이 뭐 연구 결과를 막 발표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여러저러 얘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욕망의 혁명이라는 뭐 빌레즈나 갓다리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어떤 그런 제가 아까 80의 유혹을 얘기했잖아요. 90%가 넘는 사람이 다 하일 히틀러하고 신성한 히틀러 가까워 다닌단 말이에요. 먹을 거 주니까. 근데 그 파시즘적 사회 현상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계급적 각성으로 수렴된다라고는 보장을 했죠. 없죠. 그리고 근데 이 자발성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연구가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존재가 의식을 주장한다고 딱 해버리면은 성공 필요 없어요. 노동자가 많은데요. 뭐 날마다 이기죠 선거하면. 아주 간단한 예로. 간단한 예로. 노동자 숫자 훨씬 많.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그런 거거든요. 많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겨본 적 있어요. 울산에서도 한나라당이 더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의식을 갖느냐. 왜 그런 식으로 갖느냐. 왜 그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좋은 말씀하셨죠. 당이든 뭐 이게 굉장히 관료적인 게 없어져야 되고 스스로 대중들은 한번 10명이 뭐를 결정했어요. 5대4, 6대4로 결정했어요. 잘못됐어. 그러면은 또 다른 결정을 하겠죠. 또 다른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거를 하겠어요? 우리는 바로 위에서 던져주자면 어떻게 해요? 이게 노사 얘기를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평행 쪽 얘기를 하면. 노조위원장이 뭐 어떻게 했어? 잘못됐어. 노조위원장 갈면 되는 거야. 노조위원장만 욕해. 자기 책임은 전혀 없어요, 대중들. 그러니까 대중들이 계속 수긍하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노조 관료들도 그냥 다음 선거 시기를 표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도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자체가 부르주아지 정치 조직하고 거의 똑같아요. 흘러가는 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권력을 잡으려고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로자한테 우리가 배울 것들이죠. 말하자면은 로자가 막 저는 막스도 비판을 하지만 하나의 이론 체계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로자가 그런 얘기에서 일부 받아들이고 딴 거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변주법적으로 세계를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로자가 하나의 완벽한 체계를 갖고 있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을 같이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들어 나가는 거지 뭐 레닌이 오냐 로자가 오냐 뭐 지금 요번에 움직이는 거 봐요. 조중동 몇 놈들 혓바닥에 그냥 다 움직이잖아요. 똑같은 이슈 갖고 내면서 이게 부드러운 권력이거든요. 언론이 절대 총칼 안 돼요. 떠들어갖고 인간의 의식 전부 다 맨틀리에 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끝나면 허탈한 거죠. 그래서 제가 페북에다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뭐지? 권태는 반혁명이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금방 없어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의식이고 힘이라는 게 내 진짜 그 경제적인 욕망 이런 거랑 연결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다 지쳐버려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요. 내 경제적인 욕망에 대한 공포로 바로 넘어가요. 지금 집값 떨어지는 게 더 어렵지. 박근혜 이제 감옥 가든 안 가든 많은 사람 상관없어요. 조금 있어요. 한 달만 있어갖고 막 떨어져 봐요. 경제가 어려워져요. 전혀 다르죠. 그랬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수동적인 인간들한테 확 들어와갖고 다이나믹스를 확 일깨워갖고 확 끌어들이는 게 파시즘입니다. 이 파시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인종, 민족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저는 물론 특별한 대안은 없어요. 근데 이근선 위원장님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십니다. 예, 제가 지금 전지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참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명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금 계셨거든요. 전직, 현직. 그래서 또 위원장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좀 시간적 제약 한계가 있어서 일단 요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 고민으로 일단 좀 축약을 좀 시키고요. 예, 김봉수 선생님. 예.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비자본 국가로 팽창을 하는 거는 자본주의적인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것만을 봤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것은 뭐 사민주의라든가 이렇게 국가가 관여를 하든지 완전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그 이라대 윤홍식 교수님이 잠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인천시의 각 당들하고 다 모여서 토론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윤홍식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기존의 이 자본주의 자체를 완전히 뛰어넘는 지금 일반적인 수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 그 자체를 뛰어넘는 체제 변환이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부분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저는 뭐 거기에 뭐 하는 친구들은 잘 알지만 같이는 안 하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일정한 폐쇄된 공간에서의 경제적 부를 갖다가 어떤 세금이나 어떤 재원을 통해 하고 나눈다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재원 마련할 게 무슨 금융세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이 경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로 정대적으로 머물 거냐. 자본주의 경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말하자면은 기본소득세를 얻기 위해서 지금 금융시장에서 세금을 걷고 아파트에서 세금을 걷고 해요. 이게 과연 계속적으로 그 상태로 성장, 자기들이 얘기한 성장.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그게 충분한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념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실현 자체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사회주의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갖다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느냐? 자본주의 체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의 사회적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뭐예요? 주요 산업에 대한 생산 수단의 소유는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걸 통해 갖고 진짜 넘어가기 쉽다 그러면 그 대안이 만약에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뛰어난 거죠. 상당히 뛰어난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소규모 공동체 사회에서 뭐 한국만 있다 그러면 좀 옛날에 초기에 무슨 이상한 사회주의자들 있죠, 막 초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노동증명서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을 통해 갖고 뭐 화폐 자체를 없애는 거죠, 말하자면. 화폐가 축적이 되고 뭐 빈부격차가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산력에서는 다시 걔들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소득제라는 거에 대해서 투려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처음 했을 때 가장 간단해요. 인간은 원래 어떤 인간의 1차적인 자연권은 뭐냐? 원래 이게 기본소득권이 처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100몇십 년 됐는데 인간이 처음에 천연 1차 자연권은 뭔가 하면 채집하고 사과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소유주로 바뀌면서 그런 권리가 상실됐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사회에서 인간의 자연권을 완전히 빼앗아간 사회에서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상당히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보편적 복지 수준, 보편적 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세계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지구화된 사회에서 과연 그게 재원이라는 게 거기에 맞게 계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그런 거 기본 소득에 대한 세금도 떼야 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난 그 사람들이랑 그 얘기 안 했는데 기본 소득은 줘.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바르면 또 누진세를 해갖고 떼든지 뭔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이 자료를 보긴 봐요. 저도 너무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어떻게 한국의 한국 경제를 얼마만큼 타격을 주고 울산 경제가 왜 저래요? 울산 애들이 현대 조선에서 한국에 팔아먹는 배가 몇 대나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어렵다. 예. 우리 강태형 선생님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제 어떠세요? 정말 이론가신데 이완 박사님. 자 이제 정말 짧게 뭔가 질문하실 수 있는 분 한 분 어떤 친구 받으셨습니다. 심의선. 자 그러면 우리 권혜영 쌤을 또 우리가 뺄 수가 없습니다. 권혜영 쌤 어떠세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쟁이 이제 소비의 촉진요소로서 새로운 작업이 되는데 최근에 저는 이거 들으면서 그런 걸 생각했어요. 우주 개발. 그러니까 돈을 갖고 그냥 맞아요. 네. 지구 바깥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스톱하는 게 우주 개발에 이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북한이 우주 개발 명목으로 해서 대기권 바깥에 있는 로켓을 쐈다가 그것이 재진입해서 미국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그걸 걱정하는데 미국은 맞다 그러고 북한은 아니라 그러고 이제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물론 둘다 내심은 서로 이렇게 다음 카드를 보여주라 안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주 개발도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쩌면 상당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그런 공항을 벗어나려는 많은 시도들은 자원 낭비야. 효율적이지 않아.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또 문제가 이거죠. 토목공사 해놓고 인프라 깔아놓으면은 또 생산량이 더 발달되고 생산이 더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겹친다는 거죠. 말하자면 겹치는 거고. 그래서 군수 산업은 소비를 촉진하려면 파괴시키는 거예요. 적당히 전쟁을 해야죠. 전쟁 어디선가 계속 벌어.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군수 산업에 고용된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걔들은 어디선가 전쟁을 해야죠. 독일에서 제일 큰 군수 회사가 어디인 것 같아요? 벤츠.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자동차만 생산해요. 무기 엄청 생산해요. GM 엄청난 무기. 여기가 그냥 보고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면은 참이 걔들이 어떤 식으로 그냥 독도 금융 산업자본이 금융자본들 지배하는 거예요. 걔들을 지배하는 게 금융자본. 예. 예, 시민. 예.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그 IoT나 신유통, 신기질서 뭐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어차피 그 세계 시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일치를 예견하는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IoT 이런 기술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로자가 갖고 있는 함의는 어떤 게 있을지 좀.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러니까 전부 다 자본주의가 된 사회적인 계획들이 각 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팔아먹을 때도 없고 서로 각자. 그럼 이제 뭔가 계획을 만들어야 돼. 예. 막 로자가 얘기하는 무정부성이라는 거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노동자 인간들을 갖다가 막 산업화 시키면서 자기가 100대 만들어야 돼. 또 공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100대 만드니까 밖에는 50개가 500개가 필요하죠. 응? 그러면 뭐 하면 그다음에 알루미늄 업계 필요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그런 계획 경제에서는 노동자를 기계 부품보다 더한 부품으로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안 오면 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그런 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계획 경제라는 게 생산이 약한 상태에서 이게 정말 노동자의 해방을 위한 거였나? 아니면 관료들의 아니면 내세우기 위한 거였나? 우리만큼 성장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보면 싶은 것은 많은 이론가들이 소련의 그 현실, 중국의 현실, 북한의 현실들을 갖다가 너무 포장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유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바닥의 평등을 이루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윗사람들 잘 살고. 가장 중요한 건 자유도 중요합니다. 자유도 중요해요. 평등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그래서 제가 로자 그 얘기가 그 얘기 있죠. 뭐야? 디파이드 뭐